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나름의 커리어를 잘 쌓고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는 둘 낳을 힘이 없어 하나만 낳고 키우고 있었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제 인생에 항상 목표와 계획을 세워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장 깨기를 하듯이 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났으니 어쩜 이렇게 시라는 글자가 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방해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본인들도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딸이었으면서 제가 잘 되는 꼴을 배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철저한 팩트를 꽂아주고 탈탈 털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의 취업 준비 끝에 저는 비로소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라 나름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았고 연봉도 꽤 높았던지라 저에게는 정말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한국 지사라고는 하나 다른 회사랑 달리 본사가 있는 벨기에 쪽에서 일일이 관리가 들어오고 또 직원 대부분이 영어 능력자라서 출장도 많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주 갈 때는 2개월에 한 번, 적게는 1년에 2번은 꼭 해외 장기 출장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나름 여행을 가는 기분도 내고 또 출장을 갈 때마다 수당이 따로 붙어서 지갑도 두둑해지곤 했었죠. 저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니 30이 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맞벌이라는 게 당연한 시대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퇴사는 생각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집안 문제 때문에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한들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제 인생에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언제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당연히 제 노후는 제가 스스로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에게 잔소리가 섞인 말들을 하곤 했었죠. 그때마다 친구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해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어디 직장 다니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시댁에서는 집안일을 해야지. 어디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냐?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못 사는 거니 사치스럽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한다니까. 얘, 거기다가 애라도 낳아봐라. 애 낳고 어디 애 엄마가 출근을 하냐? 요즘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지. 아, 이런 소리 100% 나온다니까. 아니,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 거 아니야? 집안일에 육아하면서 어떻게 일을 같이 해? 그러니까 눈치 엄청 준다니까. 일을 그만두면 집에서 탱자탱자 노느라 바쁜 사람 취급하고 일을 다니면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원. 친구들이 그렇게 시댁 뒷담화를 하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연애를 해봐야 저에게 득보단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회사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저에게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스럼 없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연애를 하자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에게 연애란 즐거움보단 두려움이 더 큰 대상이었거든요. 그렇게 솔로로 지내면서 친했던 친구들을 하나둘씩 전부 결혼이라는 제도로 떠나보내고 나니까 제 나이가 36살이 되었더라고요. 여자 나이 36살. 늦으면 늦었다고 봐도 무방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35살만 넘어가도 노산이니 뭐니 하던데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대체 언제쯤 사위감을 소개시켜 줄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말이 많으셨죠. 너도 요즘 말하는 비혼인지 뭔지 그런 거 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지? 자고로 세상 사는데 인생의 동반자 짝꿍만큼 중요한 게 또 없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 아니,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지금 혼자 살면서 여유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삶이 좋다고. 내가 뭐 엄마한테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떡하니 집까지 구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다고 그래? 으이구,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가 이번에 괜찮은 선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한번 나가볼래? 선? 싫어. 선자리에 나가면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난 지금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도 버리고 싶지 않다니까. 제가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 결혼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하지만 제가 또 싫다고 질색팔색을 하면 강요를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확고한 인생에도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으니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마지막 남은 친구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신랑 측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저를 눈여겨봤다면서 딱 한 번만 식사 자리를 가지면 안 되겠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난처했거든요. 친구 신랑인데 괜히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뭐 어떠냐 싶어서 만났는데 정말 사람이 진국이더라고요. 마치 100시간을 우려 만든 설렁탕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지니 씨를 보자마자 제 운명이라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저는 지니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는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오바스럽게 느껴졌는데 행동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배려이지만 차에 탈 때 제가 어디 부딪히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대해준다던가 차 문을 열어주고 닫아준다던가 정말 되게 별거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을 막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사소한 모습에 하나둘 빠지게 되었죠. 사람이 사람에게 빠진다는 게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닌가?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당연하게 배려받는 게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한 친구들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을 때 늘 저는 혼자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남편과 연애를 한 이후로부턴 둘이 자연스럽게 같이 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남편은 엄청난 호기심거리였고요. 아니, 결혼은 생각도 안 한다던 우리 진이를 어떻게 꼬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 얌체, 이렇게 멋있는 사람 만나려고 그동안 남자에는 관심도 없는 척 했지? 친구들은 저에게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하면서 언제 결혼을 하냐고 재촉을 했고,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남편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이 바뀌게 되어서 언제 프로포즈를 해주려나 기다리기도 했죠. 우리 남편 정말 실망시키는 거 없이 5성급 호텔 룸을 빌려다가 화려하게 꾸민 뒤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고 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제 나이가 38살에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더 볼 것도 없다, 날부터 잡아라 하셨죠. 남편과 저는 결혼 약속을 하고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기 때문에 39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힘들었냐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검사할 것도 많고 또 제 골반이 많이 좁아서 아이를 낳는데 힘을 많이 줘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이 완성이 된 듯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배려도 존재했어요. 회사 팀장님, 본부장님 할 것 없이 노처녀가 시집 간다는데 무조건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동안 제가 쓰지 않은 휴가들도 몰아서 쓰게 해주었고 회사에서 결혼지원금까지 주었거든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죠.
외국계 회사에서는 이런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지라 이런 복지가 있는 것도 몰랐었죠. 신혼인데 떨어져서야 되겠냐며 제 출장도 한번 빼주셨고요. 배려를 받았으니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들었다. 니네 신우들 말이다. 하나같이 집안일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매번 생활비 걱정에 앓는 소리나 하고 아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며느리가 생긴다면 무조건 일하는 거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제가 임신까지 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하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육아해야지 잔소리 안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어도 되고 말이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워. 게다가 우리 아들보다 돈도 잘 벌잖아. 외국 회사라고 그랬나? 보너스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 돈 허튼 데 쓰지 말고 잘 쟁여놨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알았지? 어머님, 저요. 정말 시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어머님 같으신 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레 겁먹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면 어떡할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딸만 둘이야. 우리 딸들이 시집살이 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 눈을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귀한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안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킬 마음이 없다고 하셨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시댁도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게 되었죠. 사실 저에게는 신우가 둘 있었는데 둘 다 남편보다 누나였어요. 우리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신우는 시댁에 꼼짝없이 합가해서 붙어 사느라 바빠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도 잘 보지 못했었고 둘째 신우는 애가 셋이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시댁에 자주 찾아와서 막내 아들을 맡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앓는 소리를 내셨었거든요. 어머님, 근데 오늘도 둘째 형님네 막내가 집에 와 있네요. 둘째 형님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아유, 말도 마라. 애를 왜 셋씩이나 낳아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오늘은 무슨 첫째 애네 유치원 엄마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다나? 그렇게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니까 돈 없다는 소리가 입에 붙었지. 아휴, 우리 며느리는 절대 애도 셋씩 낳을 생각하지 마. 물론 너네 부부가 벌기야 잘 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낳아서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우리 며느리 몸 상하고 피곤하고 절대 안 되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죠. 딸을 낳았으면 둘째까지는 바라셨을지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에 제가 꿈뻑 넘어가서 알겠다고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육아휴직이 끝이 나고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제가 복직을 할 때에도 어린이집에 대기 순서가 때마침 찾아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입소를 시키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슬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매번 나한테 용돈도 챙겨주고 나 좋은 거 구경도 많이 시켜줬잖아. 내가 아이라도 돌봐주는 게 마음 편안하지 않겠어? 어린이집에 다녀봐야 우리 손주 녀석만 낯설고 힘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래. 어머님, 요즘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래요.
아이들에게 사교성도 키우고 또 공동체의 배움도 필요하고 그건 어느 정도 애가 컸을 때의 이야기지. 이제 겨우 11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음 편안하게 일이 되겠어?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보다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만 그래도 얘 이건 좀 그렇다. 그래도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은 어린이집 제도가 워낙 좋아서 사건 사고도 별로 없대요. 너 얼마 전에 뉴스 못 봤니?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애 하나가 큰일 날 뻔했다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봐주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솔직한 말로 조금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도 자식을 셋이나 키우면서 육아지식에 박학다식 하시겠지만 전문가와는 다르잖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무슨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위생이었어요. 둘째 신혼에 막내 아들이 자주 시댁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20개월이었는데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액세서리류를 좋아해서 열심히 모으셨었어요. 보통은 액세서리들을 한데 모아두거나 진열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매번 그렇게 반지나 팔찌 같은 것들을 아무데나 빼서 올려두셨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더 익숙하고 편안하다나 뭐라나. 팔찌를 아무데나 두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기억이 난다고 하시면서 정리를 잘 안 하셨죠. 시댁은 늘 어지러웠어요. 제가 은근히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라 시어머니께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집 청소를 하자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었죠. 한 번은 둘째 신혼에 막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반지를 입에 넣었다가 삼킬 뻔해서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미리 발견하고 입안에 손을 넣고 꺼내서 망정이었지. 주말이었어서 둘째 신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본인이 즐거운 게 우선이라고 한들 아이한테서 눈을 그렇게 뗄 수 없는데 시어머니도 둘째 신우도 그 장면을 못 봤다는 게 조금 충격이었죠. 제가 달려가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으니까 둘째 신우가 뭐 하는 거냐고 저에게 난리를 쳤다니까요. 반지를 꺼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는데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 아이를 시댁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일이었죠. 시댁과 저희 신혼집의 위치가 가깝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더 마음 편안할 것 같았어요. 혹시 시댁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제가 시어머니를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직을 하고 한 2주일쯤 흘렀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저 윤우 어머님 맞으시죠? 여기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할머님께서 오셔서 윤우를 꼭 데려가셔야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윤우 어머님이랑 말이 되신 건지. 아니 내가 윤우 할미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손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같이 말리고 있어? 무슨 확인이 필요해? 나랑 윤우랑 일이 똑 닮았는데. 시어머니의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서 너무 놀랐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줄이야.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꿔달라 요청을 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밖에 할 수 없으니 어린이집 원장님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시어머니께 저희 아들 하원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시댁에 달려가니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시곤 저에게 용건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린이집에서 말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심한 장난을 쳐서 애들이 다쳤다는 뉴스가 나오더라. 아이고 내가 불안해서 우리 귀한 윤우를 맡길 수가 있어야지. 얘 며느라가야. 늙은이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돌보마. 우리 윤우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가족이 돌보는 게 너도 마음 편안하지 않겠니?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놀러 온 둘째 신우도 거들더라고요.
자기 아이랑 2살 차이가 나는데 정서적으로도 잘 맞을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육아 베테랑이다.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셨죠. 남편도 저에게 슬쩍 눈치를 보면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시댁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손 2발 다 들고 한번 해보시라. 대신 시어머니께서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은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시나 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속셈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지 딱 3개월이 흘렀을 때 시어머니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았었기에 또 다른 사건이 겹쳐지게 되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윤우를 너무 잘 먹여서 그런가. 다른 애들보다 배로 더 큰 것 같지 않아?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라온 게 아주 우렁찬 장군감이지 뭐야. 맞아요. 어머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첫째 형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어. 아니, 나이 45에 이혼이 무슨 말이니?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다고 한들 나한테 말도 없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통보만 덜렁 남기고는. 아유, 내가 정말 우리 딸들 때문에 걱정이 많어. 그래서 정말 이혼하신대요? 어떻게 하실 거래요, 앞으로? 첫째 형님 일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와서 어디 취직하기 힘드니까 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게다가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 그동안 시집살이 당한 게 억울해서 재산이라도 뜯어내려고 했는데 그 재산이 전부 상속된 재산이라 분할 대상거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 아유, 바보 같은 년.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남기는 거 하나 없이 쫓겨나는 신세라니. 아유, 내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그럼 여기 들어와서 지내시기로 한 거예요? 당장 첫째 형님 가실 곳도 없잖아요. 그러겠지. 아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가 윤우도 돌보고 있고 나한테 매달 용돈 주던 거 있잖아. 그거 좀 올려줄 수 없을까? 네? 지금도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요? 솔직히 애 보는데 100만 원이 뭐니? 아침부터 너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데 200만 원은 받아야지. 요즘 육아 도와주는 분들 보니까 전부 그 정도는 받던데.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1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것도 아까웠거든요. 어린이집에 가면 공짜인데 시어머니께서 박바구겨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었던 실정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애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값에다가 전부 제가 따로 챙겨서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고요. 순수하게 시어머니께서 받아가는 용돈만 100만 원이었는데 그 돈 아껴놨으면 나중에 저희 아이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신우가 이혼하고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저에게 200만 원으로 용돈을 올려달라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이 많긴 했어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고 남편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죠. 그런데 제가 잘 번다고 해서 시댁에 2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첫째 신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랑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아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월 200씩 드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저희 부부가 넉넉하게 벌어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앞으로의 노후를 생각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도 빠르고 언제 해고 통보를 당할지 모르는 거라. 아니, 지금 나한테 월 200씩 주는 게 아깝다고 말하는 거니? 아이고, 얘 나 솔직히 조금 서운하다. 애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노인네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니? 나도 윤우 보느라 허리가 휘겠다 휘겠어. 윤우가 조금 까탈스럽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저희 아이 까탈스럽지 않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얌전한 축에 속하는 아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버릇을 조금 잘못 들여서 내 물건은 내 물건이고 네 물건도 내 물건이다 하는 성향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또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면 얌전하게 말을 듣고 이해하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원래 할머니들이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나름 시어머니께서 고집을 부려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 문제까지 엮이니까 정말 머리가 아팠죠. 남편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용돈을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맨날 시댁에서 혼자 있는 윤우가 얼마나 심심하겠어. 나만 해도 어린이집 안 보내니까 애들 엄마들 사이에서 교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러면 정보도 늦어진단 말이야. 여보,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안심하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우리 엄마 아니야? 거기다가 누나 때문에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라도 보탬이 되어줘야지. 우리 첫째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 저 큰형님의 일은 다른 문제지. 큰형님이 이혼을 하신 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탬이 되어줘야 할 이유가 뭔데?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야. 우리 세 식구 보험료에 생활비에 적금에 애한테 나중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열심히 모아도 모자란 거 몰라서 그래? 그래도 우리 삼남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넉넉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나는 우리 가족 절대 못 버려. 누가 버리라고 그랬어? 우리도 우리 생활 생각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럼 시댁에만 매달 200만 원씩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50만 원만 챙겨주자는 이야기야? 그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그 장모님은 넉넉하게 사시잖아. 장인어른이 아직 쫑쫑하시고 또 처남도 이제는 용돈 챙겨드린다며. 우리 집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 남편은 말이 안 통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제일 불쌍하고 삼남매 중에 사람 굿이라는 건 자기밖에 없다면서 무조건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말을 했죠. 연애할 때 배려심이 넘친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배려심이 넘치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살다 보니 답답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길 가다가 무슨 유니세프 같은 것을 흉내내며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후원금을 뜯겨오질 않나. 친구들이 돈 잘 버는 마누라 만났으니 한턱 쏘라고 시키면 술값으로 몇십만 원을 긁어오질 않나. 본인은 본인이 나서야 할 자리에 등장한 것뿐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 화상화 소리가 절로 나왔죠.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더니만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남편의 행동에 답답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긴긴 휴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유럽으로 마지막 출장을 다녀온 뒤에 긴 휴식을 가져야겠다고 통보를 해왔던 거죠. 저는 그 말에 조금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외국계 회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해도 이미 회사에서는 결정을 내린 듯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들까지 전부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제 나이가 벌써 42살이 되었고 아이의 나이가 4살이 되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일찍부터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영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저만 해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영어 회화 수업을 아침마다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었고요. 그 덕에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밥벌이 잘하고 살았잖아요. 저희 아이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주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남편의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매달 저희 친정에 50만 원씩, 시댁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 실상이었는데 남편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죠. 저희 남편 세금 떼고 겨우 300만 원 언저리로 벌어왔거든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다음 달에 가는 출장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를 쉬다니. 당신 뭐 이직 제안이라도 온 거야? 더 좋은 조건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한테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이야. 왜? 그동안 휴가 안 쓴 거 다 몰아서 쓰래? 근데 당신 휴가도 다 챙겨서 쓰지 않았나? 휴가 안 간 건 돈으로 받았었잖아.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그런 게 아니라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니까. 지금 그러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야? 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은 어떻게 드리려고? 뭐? 지금 200만 원이 문제야? 100만 원도 못 드리게 생겼다고. 애가 5살이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내기로 했던 것도 지금 무산되게 생겼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야? 당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통보를 받아? 진짜 미치겠네.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생활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앞으로 양가 용돈 드리고 애 교육시키고 우리 생활비 쓰고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더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이 뭐 내 조건 보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면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 우리가 그동안 맞춰온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달라지니까 하는 소리지. 진짜 어떡하지?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아니, 난 그것도 궁금해. 어머님 저축연금 들어놨던 걸로 생활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몇 개월 전부터 애 보는가 몰려달라, 돈 필요하다, 짜잘짜잘하게 나한테 10만 원, 20만 원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건데? 모르지 나야. 엄마가 뭐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 나이 들면 원래 돈 나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잖아. 당신도 모르지? 어머님이 어디다가 돈을 그렇게 쓰시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참 수상하다. 매번 그렇게 돈 없다 돈 없다 하시는데 형님도 시댁 들어와 살면서 일 시작하신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가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여보,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누나들 시집살이 당하는 거 보면서 당신한테는 죽어도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다짐하신 분이라고. 그런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서라도 그 용돈 팍팍 드리고 싶은 게 며느리 마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못한 거 있어? 여태 잘 챙겼잖아. 근데 앞으로는 무리라고. 내가 월급을 못 받아오는데 무슨 수로? 지금 우리 윤우도 생각해야지. 몰라. 당신이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빨리 재취업 자리 알아보고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안 돼.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결혼 5년 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저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제가 벌어오는 돈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최근 들어서 저에게 돈 타령을 하는 일들이 더욱더 심해졌고 제가 그 부분에 좀 지쳐 있었거든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당연히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도 자꾸 남의 물건이 자기 물건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그래서 시댁에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죠. 주말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딱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요 이제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회사에서 다음 달에 있는 유럽 출장을 마지막으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벌이로 살아야 하고요. 저희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윤우한테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적금 해약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잘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단 말이야? 아니,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해고 통보를 받을 수가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원래 외국계 회사가 좀 그래요. 하루아침에 자리 빼앗기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해고를 당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아이고 머리야.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저에게 손으로 허이허이 저리 가라는 모양새를 하시더라고요. 물러나라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주던 100만 원도 못 주겠다 이 소리냐?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100만 원 용돈 당연히 못 챙겨드리죠. 짜잘하게 그동안 저한테서 받아가셨던 것들도 이제는 못 드려요. 그럼 나도 이제 윤우 못 봐준다. 다 늙어서 몸이 쑤셔 죽겠는데
열심히 봐준 게 전부 그 용돈 때문이었는데, 그 돈 못 주면 내가 윤우를 왜 보고 앉았냐? 저리 고집센 걸 보면 지 엄마 똑 닮아가지고. 아유,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살란다. 데리고 가라. 4살짜리 애를 당장 어디다가 맡기라고 하루아침에 용돈 한 푼에 손주를 내칠 수가 있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부랴부랴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이미 4살 반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살부터는 유치원으로 많이들 빠져서 지금 시기에 어린이집에 간다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정말 저희 아들을 돌봐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셨고 저는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났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저희 친정집은 또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왕복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라 매일 아침마다 친정에 들러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한다는 게 무리였어요. 결국 저는 일요일 저녁에 아이를 친정집에 맡겼다가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짜증났어요. 제 아이를 평일에 친정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한 달쯤 반복하다가 드디어 저의 마지막 출장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유럽 3개국을 돌면서 계약을 받으러 다니는 일정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출장을 한번 가게 되면 개인 시간도 생기고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 달 동안 저희 아이를 친정에 두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지만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 200만 원을 드리면서 한 달간 저희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남편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맡기고 출장에 갈 짐을 마저 꾸리고 있는데 남편이 팔짱을 떡하니 끼고 저한테 톡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월 200만 원씩 달라고 할 때는 죽어도 못 준다고 한 번을 안 주더니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애 봐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200만 원이 주머니에서 나오네. 여보,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애랑 같이 지내는 거랑 출퇴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동안 애 봐주시는 거랑 같아? 그리고 어머님 힘들까봐 내가 중간에 애 미술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잖아. 내가 뭐 어머님께 못해드린 거라도 있어? 돈의 액수가 다르잖아. 장모님께도 똑같이 100만 원만 드렸으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지. 지금 뭐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거의 3년 가까이 2배 넘게 용돈을 들여왔는데 딱 한 번 친정에 200만 원 줬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실망감이 싹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짐을 싸자 남편도 쎄한 걸 느낀 건지 거실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지났나?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달 동안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친정에만 200만 원을 줬어. 아니, 내가 우리 아들 한 달 동안 밥 챙겨 먹일 테니까 나한테도 용돈 주고 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이가 혼자 밥 못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못 드려요. 그리고 윤우랑 이 사람이 같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는데 어쩜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 건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3일 뒤에 출장을 떠나야 했는데 그 3일 동안 시어머니가 내내 저를 얼마나 괴롭히던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집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놀라서 달려갔더니만 배가 아파서 그러니 약을 사와라. 움직이질 못하겠으니까 집안 청소를 좀 해라. 말도 안 되는 진상짓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배 아픈 게 나았다고 하시면서 해물전이 먹고 싶다고 당장 시장 가서 장 봐와서 해물전을 부치라고 하는데 제가 열이 받아서 못하겠다고 앞치마 집어 던지고 나왔죠.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성질을 부리는데 부부싸움 진탕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 너 회사도 잘린 주제에 뭐 그렇게 기고만장이야. 이씨. 이제 나 홀로 가장인데 가장 말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활비 못 줘.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들이받고 싶었지만
당장 중요한 출장 때문에 화를 삭히고 저는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출장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했는데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들었죠. 주말이면 당연히 우리 남편이 아들을 데려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도 감감무소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전화 와서는 윤우 잘 지내죠? 한마디만 하고 애를 보러 올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애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 살판이라도 난 건지 정말 실망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놈을 믿고 평생을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발을 딛게 되었는데 제 비행기 도착 시간이 오후 7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마중을 안 왔더라고요. 도착하는 날짜를 모를 리도 없는데 회사에서 친정집에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늦나 싶어서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 되었죠. 집에 도착을 하니까 8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지친 몸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깨끗해야 할 현관 신발장 앞에 신발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여보, 나 왔어. 이거 뭐야? 아니, 집에 누가? 의아해하며 거실에 딱 발을 디뎠는데 시조카 셋이 거실을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신이 없었죠. 거기다가 제가 아끼는 스피커를 거실에 뒀었는데 그 스피커 위에 액세서리들이 주렁주렁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소파를 딱 보니까 시어머니의 첫째 신우, 둘째 신우까지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왔냐? 아유, 늦기도 늦다. 너 일찍 오는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아, 우리 배고프니까 밥부터 좀 차려라. 아니, 저 방금 12시간 비행하고 집에 온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밥을 차리라니요. 세상 참 좋아졌지? 그럼 출장 갔다 왔다고 집안일에는 손 떼게? 아니, 어머님하고 형님들은 왜 저희 집에 계신 건데요?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지금 좀 갈 곳이 없어서. 때마침 올케가 출장 갔다고 하길래 그럼 집이 비잖아. 우리 동생이 밥을 굶을 게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여기서 지내게 됐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지내게 되었다는 소리는 제가 없는 그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통보 아니겠어요? 황당했죠. 물론 이 집이 남편이랑 저랑 반반으로 구한 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가 벌어온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고 들자면 제 지분이 조금 더 많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배려심이 넘치고 다정했던 우리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이가 없었죠. 아니, 한 달 동안 출장 갔다 왔더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나 배고프다니까. 우리가 지금 너 기다리느라 밥도 안 먹었다 이 말이야. 너는 굶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 저 방금요, 한 달 출장 마치고 집에 왔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밥을 먹자고 그러세요? 저한테 밥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차리라고요? 근데 우리 윤우는 어디 갔어? 야, 너는 이제 회사도 잘린 마당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어. 윤우는 장모님 되겠지. 당신 피곤할까 봐 안 데리고 왔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엄마네 집에 두고 한 번에 보러 안 갔다며? 그래놓고 오늘 같은 날에도 애를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뭐 놀았냐. 매일같이 출근하고 주말에도 바빴어. 장모님이야말로 우리 윤우 데리고 있는 거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배고프니까 빨리 밥이나 좀 줘라. 저는 정말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첫째 신우가 슬쩍 저에게 밥은 밥솥에 해놨다고 반찬이라도 대충 꺼내는 신용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부터 둘째 신우까지 팔짱 떡하니 끼고 제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집살이지 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언제는 딸들이 시집살이 당하는 게 불쌍해서 며느리는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제가 회사를 쉬어야 한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세를 전환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서 밥솥부터 열었죠. 작정을 한 것인지 밥은 고슬고슬 잘 지어졌더라고요. 저는 큰 국그릇을 가지고 와서는 밥을 크게 떠서 찬물에 확 말아버렸습니다. 숟가락 4개를 상 위에 올려두고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아주 매운 김치 한 포기를 자르지도 않고 턱 올려두었죠. 식사하세요. 제가 지금 차릴 수 있는 음식이 이거밖에 없네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꼴이지. 어떻게 된 게 김치 한 포기를 썰지도 않고 올려두고? 아니 숟가락만 두면 어쩌자는 거야?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 올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젓가락은 설거지거리만 늘어나는 사치죠, 사치. 저는 씻고 짐 정리도 해야 되니까 네 분이서 오순도순 드세요. 아니 옳게 아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도 이제 못 다닌다면서 이렇게 콧대 놓게 구는 이유가 뭔데? 이제 우리 동생한테 얹혀 살아야 하는 입장이면서? 그래 말 잘했다. 너 말이다. 이제 앞으로 나 모시고 살아라. 내가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아주 계절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아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무시했지? 돈 못 벌어온다고. 내가 우리 아들 눈치 볼까 봐 너한테 잔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용돈도 안 올려주고 지 좋을 대로만 했던 벌 제대로 한번 받아봐라. 벌이요? 누가 누굴 벌 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도대체 몇 명이 와 있는 거야? 못 나간다? 아이 우리가 오갈 데가 어딨다고. 그리고 이게 네 집이야? 우리 아들이랑 반반해서 얻은 집이지. 이 집의 집은 반을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살 이유가 충분하다. 아니, 어머님 집은 어쩌고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신다고 그러세요? 이 집이 큰 평수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큰형님은 어디 혼자 나가 사시는 거고요? 우리 첫째가 갈 곳이 어딨어. 여기 방 3개 아니냐? 우리 큰딸 하나, 나 하나, 그리고 너네 가족 하나 쓰면 딱이겠구만. 엄마, 그럼 나는 당장 어디에 가라고? 우리가 애들 데리고 중간반 쓸 테니까 엄마랑 언니가 작은 방 쓰면 딱이겠구만. 아니, 둘째 형님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당신은 이제 돈도 안 벌어오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큰 누나가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사는 거야 알 거고, 둘째 누나가 이번에 크게 사고를 하나 쳤어. 글쎄 그 다단계 투자 사기를 맞아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거야. 우리 엄마 살던 낡은 빌라 처분해서 겨우겨우 갚아주고 우리 엄마랑 큰 누나랑 갈 곳이 없으니까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매형이 난리가 나서 지금 쫓겨났어. 그래서 누나도 갈 곳 없으니까 여기로 온 거고. 근데 당신도 할 말 없지 않아? 이제 실직자잖아. 내가 가장이고 내 말이 법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실직자라서 그런 거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도 모자라서 형님들까지, 조카들까지 책임지고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 당신이 책임질 게 뭐가 있어? 당신 돈도 못 벌어올 건데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다 나한테 내놔. 내가 관리할 테니까. 뭐라고? 미쳤니? 절대 안 되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저 이혼이라도 할 테니까. 이혼? 아니 돈도 못 벌면서 어떻게 이혼하고 애 키우면서 살게. 윤우 나한테 떠넘기게?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내가 왜 돈을 못 벌어? 너보다 잘 버니까 신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재산분할 딱딱해서 돈 쏟아부은 만큼 나눠서 챙겨가자고. 당신이 이런 인간인 줄 징지게 알았으면 결혼 생활은커녕 아예 연애도 안 했을 거야. 어디 남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인 척 가증스럽게.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당당하게 걸어? 앞으로 돈 벌어올 남편한테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돈을 왜 못 벌어? 나 회사 잘린 거 아니거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나만 보면 무슨 ATM 기계인 줄 알고 돈 내놔라, 용돈 200만 원으로 올려줘라.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회사 잘렸다고 내가 거짓말 좀 해봤다.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냥 놀래켜줄 생각으로 장난친 거였는데 내가 회사 잘렸다는 이야기에 개거품 물면서 돈 타령하는 너네 식구들 때문에 내가 신물이 나서 끝까지 말 안 한 거야. 나 회사 잘린 거 아니거든? 뭐라고? 아, 당장 다음 주부터 뭐 출근 안 한다며. 이번 출장이 마지막 일정이라고. 이미 지난달부터 인수인계 다 했다며. 했는데 회사를 잘린 게 아니라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 안식년이다, 안식년. 여기가 외국계 회사라서 안식년을 준다고. 내가 3번을 미뤘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쓰라고 해서 1년 동안 기본급만 받고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다고. 우리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 기본급이 낮은 대신 성과급이 빵빵하잖니? 내가 기본급이 낮아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까 봐 용돈은 못 올려드리겠다고 이참에 회사 잘렸다고 해보자 싶어서 거짓말 좀 했다. 그랬더니 뭐가 어째? 바짝 엎드려? 안식년이라고? 아니, 회사에서 잘렸다며. 내가 언제 내 입으로 잘렸다고 그랬니? 나는 그냥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고밖에 안 했어. 아유, 아니 지금 우리 앞에서 말장난을 해놓고 뭘 잘했다고 바락바락 큰 소리야. 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 밑바닥을 전부 들키니까 딴지 걸어서 넘어가시려고요. 우리 윤우 봐주시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으면서 돈만 달라고 하는 것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애는 하루 종일 TV만 보게 하셨으면서. 오죽하면 윤우가 TV 광고를 다 외웠겠냐고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2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면 안 됐죠. 예, 아니, 우리 둘째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쩌니. 이러다가 천재처럼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이혼을 당해요? 아니, 시집살이 때문에 위자료 다 챙겨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시집살이를 당한 건 맞는데 나도 여자잖아. 나도 남편이랑 시댁이 구박만 하는데 눈이 안 돌아가겠어. 내가 좀 한눈 팔았어, 옳게. 어머, 설마 지금 바람을 피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걸려서 그동안 시집살이 당했던 거 다 날려먹고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요? 저는 정말 답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들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아무 말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는 신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첫째 신우는 바람 피운 거 들켜서 이혼을 당한 뒤로 돈 한 푼 못 챙기고 쫓겨났고 둘째 신우는 다단계 투자 사기에 빠져서 시어머니 집까지 빚 갚느라 날려먹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오갈 곳이 없으니 때마침 제가 회사도 잘렸다고 했겠다. 이때다 싶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와 출장을 간 사이에 살림살이까지 전부 튼 것이었죠. 혹시라도 윤우가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윤우를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았는데 제가 어찌 이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과 부대끼며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답도 없는 상황에 설마 나한테 이해해달라는 미친 소리는 하지 않겠지? 내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이혼해. 집은 그동안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많은 대출금 냈으니까 반반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70%는 나한테 와야지. 그동안 내가 너네 시댁 챙기느라 쓴 비용도 생각하고. 이혼이라니. 여보, 세상에 시련이 없는 가족이 어디고 삶이 어딨어.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누나들 우리 엄마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잠시만 같이 지내게 해줘. 우리 둘째 누나는 매형이 화 풀리면 다시 들어갈 거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엄마랑 첫째 누나 살지 말아볼게. 그건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으로 알아보도록 해. 왜? 내가 회사 안 잘렸다니까 이제 와서 아까운가 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인간이 갑자기 쭈구리 방탱이 쭈구리가 됐네. 당신이랑 미리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생각했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황당할지 기분이 나쁠지 다 알 것 같아. 다들 뭐하고 있어?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금방 나가겠다고 해.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차린 밥상 얼른 먹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들 제 눈치 한번 보더니만 물에 마른 찬밥에 매운 김치에 얼굴 팍팍 찌푸리면서 떠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당당하게 이혼 소장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들 전부 제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더 이상 그쪽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걸요? 제 마음은 확고하니까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놈 질질 짜면서 이깟집 재산 분할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애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뱉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윤우가 친정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남편 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친정집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옆집 아줌마한테 욕 한 사발이 먹고 민원 들어와서 경찰에게 쫓겨났지 뭐예요. 저희는 그 뒤로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 끝까지 이건 아니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미 법원에서 이혼을 하라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아이와 함께 지낼 집을 회사 근처에 얻었습니다. 1년간은 안식년이지만 1년 뒤에는 복직을 해야 하니까요. 1년 동안 저희 아이와 추억도 많이 쌓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전 남편은 재산 분할 받은 그 적은 돈으로 시댁 식구들 하나하나 챙긴다고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모양입니다. 둘째 신우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7명의 식구들이 북적북적 20평형대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으니 문자 메시지로 앓는 소리를 엄청 하더라고요. 아이 여보, 당신이랑 오순도순 우리 윤우 데리고 살 때가 좋았어. 제발 나한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줘. 하지만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돈 밝히는 놈들 버려두고 제 인생 저희 아이와 함께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할 일이 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저와 저희 아들과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자를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